자, 안녕하세요. 교과서로는 324쪽, 324쪽이고요. 자, 오늘 이제 요약서가 나왔거든요. 일단 요약서가 나왔으니까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나갈 겁니다. 만약에 요약서가 없으신 분은 뭐 기본서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요약서는 그 기본서 개정 이후에 기본서 발간 이후에 이제 개정된 것까지 3월 중순까지 개정된 것이 이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기본서에서 오류가 있었던 점이랑 미개정된 분 그거를 여기는 다 이제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약서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서로.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서로 그 해당 페이지를 가지고 따라오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할 차례가 요약서 상으로는 108쪽. 기본서로는 324쪽, 요약서로는 108쪽. 자, 이제 정비조합이 되겠습니다. 정비조합. 자, 오늘 하는 부분이 역시 또 정비법에 뭐 저번에 책에 잡았습니다만 설명 편의를 위해서 또 잡아놓고 다시 써놓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비사업. 일단 정비사업은 정비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고 정비계획을 입안건조가 있는지 입안만 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결정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죠. 구역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시행자를 정하는데요. 시행자는 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 중에서 조합, 이것이 이제 정비조합. 오늘 나가는 부분이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조합은 앞에서 시행자를 제가 잡아드릴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만 조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합을 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눠놓고 보통 원칙 재개발, 예외 재건축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전개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지정됐으면 이제 시행자가 끝났다 그러면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 시행권을 따고 사업 시행권 땄으면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대상자별로 신청하고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하기 때문에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특히 분양 신청 기간 등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분양 통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공고를 해요. 통보한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분양 안 하겠다는 사람은 현금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분양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서 그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관리 처분. 그자에게 어떤 것을 처분하겠다. 이 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요 관리 처분계획에 대해서 이제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비로소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준공인가 공사완료고시 후에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조성된 것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때 이제 소유권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까지 제가 잡았었고 정비사업에 관련된 것은 기본계획, 특광시장,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 시장군수 정정이 한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자 조합부터 합니다. 조합 보세요. 이거 조합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절표 3개나 이렇게 중요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조합과 비슷한데 이것은 내용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서 이 중에서 이제 많아서 좀 가릴 필요는 있죠. 이 중에서도. 자, 먼저 조합 설립 의무에 대한 얘기도 여기만 있는 얘기입니다. 방글 1번에.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여기라면은 토지등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보통의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의무가 있어요. 민간인이 할 때는 조합 설립 의무가 있는데 다만 토지등 소유자 수가 작다.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앞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됐습니다. 그 수가 작을 때는 조합 설립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을 때만. 이게 거기랑 관련된 규정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조합의 설립인가 나오는 건 판가로 2번부터죠. 동의요건도 여기 숫자는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 조합의 설립인가 보시면 이제 추진위원회가 우리 앞에서 보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설립인가 동의죠.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정가 등을 정부하여 정비법이니까 시장문수에게 인가를 받는. 그래서 이게 설립인가 동의 요건인데 1, 2번 나눠져 있잖아요. 1번에 재개발사업조합이다. 재개발조합이다. 그러면은 4321 동의. 우리 카운터 다운하는 431 동의라고 있잖아요.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렇게 개발법과 달리 소유자 수 동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옵니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면적 먼저 나오고 이제 사람 수가 나왔거든요. 반대예요. 사람 수부터 나오고 면적이 나와서 이 순서를 뭐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내면서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4321 동의 유명한 숫자입니다. 유명한 숫자고요. 재건축조합은 좀 더 외우기 어렵지만 단지 안에서랑 단지 밖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 안의 동의와 단지 밖의 동의를 나눠 놓고서 이걸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단지 안에서는 먼저 단지 전체에서 단지 전체 단위와 동별 단위가 있거든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는 만약에 상가 등 복리시설이 있으면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상가동으로 예를 들어 복리시설동으로 계산을 하고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동입니다. 동별로는 소유자 기준으로 과반수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단지 전체 기준에서는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 그래서 단지 전체에서 좀 더 동의권이 세죠. 4343 동의가 되겠습니다. 4343 동의. 근데 단지 전체가 이렇게 동의요건을 했는데도 각 어느 한 동 때문에 동별 동의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못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동별 동의요건은 비교적 간단한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좀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단지 전체부터 말씀드린다면 단지 전체 4343 동별 과반수고 B번처럼 단지가 아닌 지역이 만약에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 역시 사람 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로 떨어지는. 그래서 재건축이다. 그럼 단지 안에서는 이제 43, 43 이렇게 나가는데 단지 밖에서는 43은 반복인데 뭐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죠? 43, 3, 2로 떨어져서 마무리를 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인가 할 때 동의거든요. 보통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나중에 변경하려고 한다. 나중에 변경하려고 한다. 원래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예요. 그런데 여긴 같은 절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때는. 왜냐하면 설립인가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합 만들기 전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것은 일단 만들고 나서 설립인가를 통해서 만들고 나서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회 의결 정수가 4분의 3까지 가는 건 없어요. 최대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 변경할 때는 다른 것과 달리 이렇게 동의요건이 처음이랑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총회에서 제일 센 동의요건인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역시 똑같은 절차 시장문수에게 변경해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동의요건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총회에서는 제일 센 게 3분의 2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항상 뭐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런 동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그 밑에 있습니다만 할 거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뭐 보신다면 보실 분이라면 이제 경미한 변경에서도 그 밑줄 거는 부분 정도를 좀 주의해서 살짝 보시면 되는데 평상시 경미한 것은 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페이지 방가로 3번 조합의 법인격. 이거는 개발조합이랑 성격이 다를 일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법인으로 한다. 똑같잖아요. 공포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따라서 법인이기 때문에 30일 내 등기야 성립하는 것 똑같은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에 민법중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도 개발법처럼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재개발 재건축 나눠져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만 특이한 얘기가 있어서 좀 더 내용이 많잖아요. 일단 제가 요거 할 때 조합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다. 재개발이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거주 여부 불문하고 뭐 자격 요건이 또 없다 그랬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당연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붙기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점에서 이게 예외적 규정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할 때는 조합 설립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돼서 물건 받는 것이지 반대한 자는 조합원이 안 됩니다. 재건축만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이제 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과 비슷하다.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재개발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그런데 이게 다른 거죠. 여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특이한 얘기까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는 겁니다. 동의한 사람이 붙어 있잖아요. 요것이 기본이고, 다만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조합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개발법에는 없고 정비법에는 있는, 하여튼 조합원에 관련된 건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어렵게 낼 때 이거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요 아래 세 가지 경우는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본다는 사실 기억반. 어느 때 토지나 건축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한다면, 여러 명이 공유하면 항상 뭐 대표자 한 명 보는 건 뭐 원리는 다 개발법 여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 니은 디귿번이 이제 여기랑 여기에 특이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다라면, 원래는 그 여러 명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은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각각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원래 이 사람들이 각각 조합원이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아까처럼 여기 해당은 바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한 세대에 속하고 있다라면,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라면은 개발법은 없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대표자 한 명만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A를 이 사람들이 대표자로 뽑았다라면은 A를 대표자로 해서 요 한 사람만 조합으로 와서 물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요 사람들은 토지 등 소유자 하더라도 조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못 받는 대표자 한 사람만 조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했을 때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생각만 해보면 편해. 그래서 한 세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합원이 안 된다. 그럼 B랑 C는 세대를 옮기면 되거든요. 그죠? 전입신고만 다른 곳에 가서 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대는 분리돼서 독립된 세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를 분리하면 이제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또 이걸 또 막는 장치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할 것이냐. 만약에 세대 분리를 이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조합원 수는 특정돼서 변동이 원래 없어야지 사업하기 좋아요.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합원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조합이 만들어질 때 조합원 수가 얼마 딱 드러나게 되고, 요 수가 함부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역시 챙길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돼서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수가 함부로 늘어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수의 확정을 요하는 어떤 그 조합 만들기 전에, 조합 설립인가 전에 만약에 분리를 했다라면 그때는 각각을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조합원 수가 특정되기 전이라서. 근데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만약에 분리를 했더라도 분리는 항상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리했다 하더라도 한 세대로 봐서 그냥 한 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면 조합 설립인가 전에 분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 조합 설립인가 전후에 따라서 세대로 각자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 못 받기도 하는데, 항상 그 전후에 상관없이 그 세대 분리를 인정 못 받는 경우와 그 전후에 상관없이 세대 분리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여기에 대한 예로서, 여러분 항상 같이 법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은 아무리 전후에 상관없이 분리해도 소용없다 그랬죠. 그죠? 같이 살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배우자는 이혼하지 않는 한 배우자는 아무리 분리해도 소용없어요. 설립인가 전에 분리해도 그냥 인정 안 합니다. 무조건 한 세대로 봐서 대표자 한 명만, 배우자. 그리고 자식 중에서도 조카 이런 거 말고 자식, 직계비속 중에서도 미혼이면서 미성년인 직계비속, 아직 성년 되기 전까지는
근데 미성년이라도 결혼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혼이면서 미성년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부모 보호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대를 분리해도 한 세대로 맞아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 경우라면은 또 오히려 세대 시기에 상관없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반대 경우 이혼했다. 그럼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이혼으로 해서 인정을 해서 조합원수가 늘어나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혼했는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을 같은 세대로 보겠습니까? 이혼. 그리고 19세 이상 성년이 돼서 법정 분가는 가능하거든요. 성년이 되면 성년이 돼서 법정 분가하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각각을 조합으로 봐요. 그 정도 얘기가 니은번이에요. 그래서 니은번에 지금 이 경우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아니하더라도, 즉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미혼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미성년인 이런 직계비속이에요. 자손 직계비속은 한 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했어도 한 세대로 봐서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다시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짜리 여러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즉 다른 세대에 속했다 하더라도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세대로 보겠다. 그러니까 요 해석이 그 해석입니다. 조합이 설립인가 전이면 얼마든지 분리해도 되는데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수가 함부로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했다 하더라도 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한 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뭐를 제외하고요?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를 제외하니까 이 경우는 설립인가 후라 하더라도 각자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보시면 역시 같은 취지로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역시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세대랑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여러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땅 가진 수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조합원 한 명이 되는 건데 역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요거를 B가 사고 요거를 C가 사서 각각 독립된 토지 소유가 됐다 하더라도 요거를 설립인가 위에 요거를 각각 인정해주면 사주 역시 조합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립인가 위에 이렇게 취득해봤자 요 사람들을 각각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시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땅을 내가 사서 토종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설립인가 전에 사야 돼요. 조합의 설립인가 전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합 설립인가 후라 말이에요.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설의 소유권을 양사에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대표자 한 명만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를 해서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조합원이 안 될 자에 대해서 조합원이 안 될 자, 그 자에 대해서 이제 그 시행자가 그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시가로 나에게 팔아라 하고 매도 청구하는 걸 얘기하는데 됐고요. 지금은 됐고 지금 넘겨보시고 하여튼 이게 훨씬 더 내용이 많아요. 개발조합보다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넘기셔갖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조합원 지위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합원 지위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설립인가 후라도 조합원 지위 이전은 됩니다.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조합원의 지위가 있는데 이 A 조합원의 지위를 A 다시로 넘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이런 거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새로 취득을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면 그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되는 건데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일정 이유는 안 된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정도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에 A번 보시면은 조합의 설립인가 후라도 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소유자가 다 되지 않습니까? 설립인가 후라도 당연히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이 됐다. 그러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겠다. 즉 설립인가 후라도 조합원 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 물건을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돼야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사도 조합원이 안 된다면 그 사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래 되는데 안 되는 것보다 그 예외가 있잖아. 예외가 안 되는 예외가 존재해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전제로 합니다. 투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서 특히 투기를 막고자 하는 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상 이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전적이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전제로 해서 여기는 투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조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조합원 지위 취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어느 때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되느냐 요 시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는 여러분 투기를 어디를 더 막아야 돼요?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는 투기를 더 어디를 막아야 됩니까? 재개발이 더 투기랑 관련해서 문제 있어요? 재개발이 더 문제가 있나요? 재건축이 더 문제가 있나? 재건축? 글쎄, 투기랑 관련해서 둘 다 있는데 어디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재개발 전체적인 뭐 아파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기반시설에 전체적인 다 재개발하는 곳이랑 그냥 달랑 아파트만 막 그 재건축하는 곳이랑 서울 강남의 그 재건축 이런 데가 제일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다른 재개발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 재건축이 그래서 항상 예외를 인정하잖아요. 재건축이. 자, 재건축을 위해서 더 세게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어느 때부터 이걸 보세요 한번. 자, 투기관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 처분기 인가 후에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이 양수 취득의 개념에는 우리 공법선 다 이런 식이에요. 매매든 증여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기타 권리변 등을 수반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은 제외. 상속은 어디서나 상속으로 넘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상속은 어디서나 예외고 여기는 이혼도 어쩔 수 없이 제외고 여기서 예외고 제외고 요렇게 취득한 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지금 어느 때로부터 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안 되느냐. 어느 때 위에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했지만 조합원이 안 되느냐. 재건축이라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돼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그 재건축이 투기과열지구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니까 여기 강남에 뭐 엄마 아파트를 만약에 거기서 새로 취득을 했다는데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그 전에 취득했으면 이제 조합원이 되겠죠. 그 이후에 취득했으면은 취득 소유자가 됐지만 조합원이 안 되니까 물건은 못 받는 거야. 현금 청산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고 재개발 사업이라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도 돼요. 언제부터 취득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 처분가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되지. 어느 게 더 세게 통제하는 거 어느 걸? 재건축을 통제하는 거잖아. 재건축 조합은 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가 다 안 돼요. 그런데 재개발이라면 관리 처분기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되니까 조합 설립인가 후라도 관리 처분 인가를 받기 전까지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차이가 존재하잖아. 재건축보다 세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응? 이 차이점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때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막 이때 이후에 취득한 자 취득했어도 나는 꼭 조합원이 되고 싶다면 원래 다 안 되는데 상속 이혼 같은 거는 된다는 거죠. 근데 상속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혼밖에 없어. 이혼밖에. 돈 벌려고 이혼하는. 예? 자, 근데 일단 요 정도 보세요. 요 정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만부터 나오는 것은 요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취득할 때는 다시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거를 쓴다면 요거는 이제 요거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쉽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놨지만 이걸 언제 다 하겠어. 그냥 그렇게만 제가 하는 것만 일단
그래서 이 요약서도 제가 이거를 많이 줄여놓은 게 요약서예요. 사실 기본서도 많이 줄여놓은 게 요약서지만 이것도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밑에 그 박스 이런 것도 다 보실래요? 이걸 어떻게 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되는 걸 또 집어넣어놨느냐? 고득점을 위해서까지 보실 분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요약서에서도 한 뭐 7, 80% 정도만 잘해도 합격에는 충분하고 남죠. 응? 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의 그 손실보상 얘기는 옆에 페이지 10번의 손실보상 얘기는 아까 저번에 안 될 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여기서 분양 안 받을 자에 대해서 그 손실보상해 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조합은 자격 취득할 수 없는 자는 물건 못 받을 사람이니까 나중에 고자와 협의를 해서 이제 얼마를 보상해 줄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정관의 변경 절차 지금 넘어갑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살짝 할 거 이런 게 다 저쪽에서는 없었다고요. 개발법에서는. 자, 우리 6번의 임원에서도 조합장 이사감사 얘기도 개발법과 달리 훨씬 내용이 많잖아. 훨씬 내용이 많은데 판가루 6번의 1번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억년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러니까 임원이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가 임원이 되는 건 똑같은데요. 개발법과 달리 정비법에서는 이 임원도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이기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정 요건을 따로 갖춰야 돼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비법이 훨씬 하여튼 통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하나의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해서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셋 중에서도 조합장만큼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받을 때까지 그 정부에서 거주 요건도 따로 조합장은 거주하고 있어요. 다른 데 거주하면 안 됩니다. 선임된 자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가 이 임원의 자격이 있느냐? 기억년 둘 중에 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분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최소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에 선임일 직전으로 시작해서 3년 동안 그 3년 동안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 기간에 최소 1년 이상 과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게 아니고 직전으로부터 그 3년 안에 최소 합친 것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든지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든지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니은번 요건을 갖춰도 괜찮습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 또는 부동산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거야. 거주 기간이 1년 안 되면 정부기관의 부동산 소유기간이 5년 이상. 그러니까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 됐든 소유하는 것보다는 투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거주를 더 안 하니까 소유기간은 5년 이상이 됐든 거주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는 이런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만 이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여기만 있는 얘기고요. 여기는 동그라미 2번, 3번과 같은 얘기들도 있단 말이야. 조합장은 어차피 한 명인 건 똑같지만 이사감사의 임기나 수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사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요거 이제 뭐 임기라든지 그 수 같은 게 보통 이제 3이랑 좀 많이 관련돼 있는데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의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관허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 최대치예요. 3년 이하에서 정하되 물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독재가 걱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3년째 연임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잘하면 또 시켜주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수, 감사 수 제한이 있잖아요.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는 또 너무 많으면 안 돼.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 3명 이상. 그리고 이때도 조합원 수가 100명을 넘는다는 5명 이상을 얘기하는 게 정비조합에서는 100명을 가지고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조합이다, 상대적으로 큰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명은 최소 돼야 되지만 조합원 수가 100명을 넘는다, 조금 상대적으로 큰 조합은 5명 이상은 돼야 돼. 5명 이상을. 그런데 감사는 역시 3이라는 수랑 관련돼 있어도 1명 이상 3명 이하로서 3명을 넘기지를 못해. 감사는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조합장을 보좌하는 게 이사기 때문에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3인 이하가 되는 거예요. 1인 이상, 3인 이하. 이런 얘기도 여기만 있는 얘기고.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원래 조합장과 대의원 등은 겸해서는 안 돼요. 겸직금지에 걸리는데 원래 임원과 대의원은 겸직금지예요. 그런데 임원 중에서도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 보통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죠. 원칙적으로는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데 본인이 뭐 바빠서 참석 못하는지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의원의 그 의장이 되는 경우 그때는 대의원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는 대의원으로 봐서 이제 여기 대의원회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가 있죠. 보통 이사감사는 안 됩니다.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만 이제 대의원으로 본다 하는 얘기도 뒤에 관련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임원의 결격 사유도 뭐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 일단 8번 보시면 임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됩니다. 당연 퇴임되는데 퇴임 전의 관행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요 얘기도 이미 자격이 없어서 퇴임이 됐으면 자동 퇴임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퇴임 전에 관한 행위라 어떻게 할 것이냐. 퇴임 전에 관한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드러났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 문제 있었던 게 드러났어도 그 과거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그게 만약에 무효로 하게 되면 거기에 터잡아서 행했던 다른 행위가 쫙 연달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해쳐서 퇴임 전에 이미 관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하다. 유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퇴임 전. 그 다음에 자 7번에 총회 얘기가 더 쭉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총회에서도 동그라미 3번 직접 출석 정족수와 동그라미 4번 의결 정족수 같은 게 개발법은 안 보이던 게 여기 있잖아요. 자, 우리 직접 출석 정족수라는 것은 4번의 의결 정족수랑 달라요. 의결할 때는 얼마가 출석해서 얼마 그 출석한 사람 얼마 기준으로 얼마 찬성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출석은 의결 정수 얘기하는 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런 얘기는 직접 출석 외에 여러 가지 뭐 서면이나 대리인을 포함한 출석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직접 출석 정수는 직접 얼마나 출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직접 얼마나 출석해야 되느냐.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서면에 의한 출석을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총회장이 너무 썰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얼마나 출석해야 하는 얘기고요. 요걸 채웠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의결하기 위해서 4번의 의결 정수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3번의 직접 출석 정수는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개발법은 이런 거 없지만 나중에 주택조합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직접 출석 정수는 10% 이상이에요. 전체 중에 10% 이상.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괄호속 얘기는 나름대로 총회 중에서 좀 더 중요한 총회를 한다라면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원래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이지만 괄호속에 창립총회다,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 창립총회는 조합 창립을 한 총회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시행자 밑에 나오는 시행계획서라든지 관리처분계획은 정부에서는 다 중요한 계획으로 봐요. 이런 것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다. 그러면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이런 거 구별하는 것도 낸 적이 있는데 귀찮으면 보통 예외가 20%니까 그죠? 10%가 원칙이고 예외가 20%라면 원칙에 대해서는 이거 왜 나머지니까 다 써놓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얘기를 물어서 이렇게 뭐 물어본다면 뭐 20%가 되겠죠? 아니면 그렇게 이제 이건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직접 출석 정족수를 채웠을 때 이제 의결할 때 어느 정도 정족수 요건을 채워야 의결이 되느냐. 이게 의결 정족수죠. 여러분들이 보통 나중에 그 전에 그 사회 과목에서 이렇게 배우시면 보통 의결은 과반수 출석,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하는 거. 그게 보통의 득표율 요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 최적 과반수 출석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이게 보통의 결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제 그러나 사업 시행거서 관리처분계 수립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니까 이거는 제적 과반수 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반수 출석, 그 출석한 사람 과반수 찬성이 보통인데 제적 과반수라면 센 결의 요건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반수 찬성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내용 중에서도 정비사표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은 돈이 이렇게 10% 이상만 늘어난다? 3분의 이상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이상이 제적 3분의 이상 찬성이니까 이게 제일 센 동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우리가 이게 총회 결의권 중에서 이게 제일 세기 때문에 아까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받은 사항을 나중에 바꾸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하는 것이고 제일 센 3분의 2상 결의 그쪽에도 이게 쓰였던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 차차 이렇게 봐야 되니까 참 넘겨보세요. 8번의 대의원회 여기까지도 조합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도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요 차이점을 아는 것은 뭐 최근에도 개발법과 요것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조합이라면 대의원회가 여기처럼 100명이 아니고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이미기관 그게 특이하다 그랬잖아. 여기는 100명 이상이면 조금 크다. 100명 이상이면 필수 두어야 한다.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여기는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필수. 차이점. 그리고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이니까 보통의 이사감사를 얘기하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랑 겸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조합장이라면 대의원이 될 수도 있죠. 아까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으로 본다 그랬잖아. 조합장만큼은. 그럼 대의원에 이제 의장이 돼서 참여하게 되면은 본인도 의결권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뭐 재밌게 좀 끌고 가지. 본인 의결권이 없다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4번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즉 총회에서만 결의해야 되는 이 사항이 훨씬 많잖아요. 개발법보다. 여기 훨씬 많잖아요. 뭐 들립니다. 개발법보다는 그 5가지를 좀 더 잘 냅니다만 여기는 너무 많아서 나중에 그 차이점 위주로 살짝 해드릴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나올 텐데 그게 116쪽의 얘긴데 1번에 1번처럼 시행계에서 작성은 시행자가 하죠. 그런데 양가로 2번처럼 이제 여기는 개발과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도 민간 시행자가 할 때만큼은 이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일정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도 있어요. 드물게 나오지만 하나 정도를 해놨습니다만 됐고요. 지금 됐고 그 4번의 시공자 선정을 보시면 117쪽의 4번의 시공자 선정을 보시면 시공자는 직접 공사를 맡아 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공사를 직접 맡아 하는 사람.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근데 우리 시공자를 선정할 때도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시공자로 선정할 때냐. 괄호 속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선정할 때만 쓰는 얘기예요. 여기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따라서 어떤 토목공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 보통의 건설에서 건설업자.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우리 주택법에서 그죠? 등록한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등록사업자가 등록하고 나서 시공요건을 따로 갖추면 건설업자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자나 등록자 이 민간인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시행자로서 공공은 주로 믿어줍니다만 우리 민간 시행자에서 특히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민간 시행자가 민간 시공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부정이 많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정이 많다 보니까 그 부정을 조금 없애려고 선정 시기와 선정 방법을 너무 세게는 통제 못하고 선정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통제해서 그걸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덜 통제하고 이제 민간 중에서도 조합이랑 토지 농수할 때가 제일 문제가 돼서
특히 조합이랑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그냥 소유자만이고 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을 둘 중에서는 좀 더 조합을 믿어주고 토지등 소유자를 약간 못 믿기 때문에 선정 시기와 방법 중에 이 둘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정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를 통제하는데 선정 시기부터 한번 먼저 보시고 시기를 통제하면 방법을 통제 안 하고 시기를 통제 안 하면 방법을 통제하고 방가로 1번 조합이 할 때랑 방가로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랑 이때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 공공이 할 때는 믿어주기 때문에 한결 통제를 좀 덜 하거든요. 방가로 3번처럼 민간을 위해서 1, 2번 주가라는 거. 그래서 조합이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요. 시기입니다.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라. 여기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에게 공정하게 할 때는 경쟁입찰 방법이고 수의계약은 공정하지 못해서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둘의 선택이 아니냐. 똑같습니다. 선택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앞에서 개발법 등에서 배웠던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수의계약은 항상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원칙은 경쟁입찰로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쟁입찰을 해봤는데 2번 이상 유찰이 됐다. 그럴 때는 항상 수의계약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 얘기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개발법은 거의 같은 얘기예요. 이게 경쟁입찰로 선정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때도 단조합원이 100명이야 좀 작은 사업이다. 그럴 때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것들 할 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가로 2번과 비교해보시면 방가 1번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재개발사업밖에 없잖아. 재개발사업밖에. 근데 그거 할 때를 전제로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거든요. 시기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것에 따라 선정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둘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지금 조합이 한다 그러면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합은 아까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데 만약에 조합의 형체를 갖춰 우리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인가도 받기 전이라면은 조합이 아예 없죠. 아예 조합의 형태도 없어요. 설립인가도 받기 전이면. 근데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조합으로서 형체를 갖추자마자 등기를 아직 안 했어도 설립인가만 받아도 바로 선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태어나자마자 선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시기 통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 민간운전 토지등 소유자가 한다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았을 때가 태어날 때인데 시행자로 지정받았을 때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아까 읽었듯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선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라는 얘기를 쓴다라면은 요 경우는 누가 할 때만이냐?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믿어서 그 사람이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고 싶어도 선정 못하고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혹시 요것도 통과 못할까 봐 단체가 아니라 또 통과 못할까봐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야 법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과 토지등 소유자 일단 선정 시기만 보시면은 조합을 믿어주는 거지. 토지등 소유자보다는. 요거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구분한다면 조합이 한다면은 조합 태어나자마자 통제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따지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뭐 인정해 주는 거니까.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하면 돼. 그 대신 설립인가 위에 시기를 전혀 통제를 안 하니까 하나를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랬죠? 방법을 통제하는 거, 방법을. 조합에는 정관이 조합의 약속을 정관이라 그러잖아요. 정관으로 알아서 정하지 자율적으로 못 정하게 해놨다고 방법을. 공정하게. 시기는 통제 안 해도 방법을 경쟁입찰로 하라. 경쟁입찰 안 될 때 수의계약. 물론 100명 이하 작을 때는 워낙 작은 조합이니까 알아서 정하세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고 예외고.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라면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선정하듯이 이렇게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니까 방법은 통제할 필요가 없다? 뭐 사업시행권 다 따고 나서 이제 제대로 하고 나서 선정하니까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 그러잖아. 규약. 토지등 소유자의 약속을 규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안 쓰고. 그러니까 그 대신 토지등 소유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선정할 수는 있어요. 시기만 통제받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와 공업지 하나씩 통제하는 거. 요거를 뭐 구별하는 문제를 2년 전인가 냈었죠. 구별하는 문제를. 그리고 요 둘을 잘 보시고 그 방가로 3번에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선정할 때는 믿어주기 때문에 공공등은 좀 믿어주기 때문에 시기 정도를 보시면은 아까 토중수와 달리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시행자로 태어나자마자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원래 그 공공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되니까 경쟁입찰을 하라 이렇게 나가는 건데 시기가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3번, 1번 시장 운수 등이 들어할 때는 두 번째 줄 끝에 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고시가 되자마자 선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행자로 되기 전에 시행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로 되자마자 선정하되 시기 통제 안 하는 거 좀 믿어주니까 방법은 뭐 원래 일반 경쟁입찰로 공공이 할 때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로 선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그 정도로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됐고 넘겨보시죠. 6번에 119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약서에서도 제가 하여튼 고득점에서 다 써놨다고 했는데 별표가 있고 없고 또 이런 게 다르죠. 그죠? 별표 셋일수록 훨씬 많이 나왔고 2개 그 다음에 1개 지금 제가 별표 없는 거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또. 예? 자 6번에 보시면은 정비사업 시행을 한 조치 중에서도 일단 양가로 1번 여기 특이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물건에서 사용승인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내보내야 이제 사업승인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공사하는 동안은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가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완공되고 소유권 취득해서 이제 들어와서 살면 된단 말이에요.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가서 살 곳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걱정을 안 하는데 그 새로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시행자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사업하는 동안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임시 수용소 설치 의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업을 할 때 우리 3가지 사업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그러면은 이 3사업 시행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 시행으로 철거민이 생겼을 때 그 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잘 구하지 못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어느 사업에 대해서 해줄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들어갑니다. 끝? 더? 재개발? 그럼 재건축 같은 데는 뭐 강남 재건축 막 이런 데니까 거기는 그냥 살 곳을 시행자가 마련해 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사업 중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 재건축 그러기 때문에 주로 재건축에 대한 예외, 재건축은 아니다. 나머지 2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제 철거민이 생겼을 때는 임시수용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약간의 공익성 있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자가 이런 조치를 하는데 이제 법에서는 시행자를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임시수용소에서 필요하다라면은 우리 법에서는 그 2사업의 시행자에게 당신 필요하면은 국가 지자체 물건이나 아니면 공공단체 것이나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까지도 임일지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개인의 시설 토지까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일시 사용이죠. 뭐 공사하는 동안에만 쓰게 하면 되니까 그런 권리를 줬는데 그 취급은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시 사용권을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구 것을 쓰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가 지자체 행정청 것을 쓴다라면 어차피 행정청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행자가 쓴다라 확실하게 밀어줘요. 국가 지자체는 시행자에게 돈 못 받아. 그러면 시행자는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사용료 면제입니다.
그 대신 행정처와 달리 개인의 것은 당연히 손실보상해 줘야 되죠. 개인의 것은 재산권 침해인데 쓰게 하더라도 손실보상은 해줘야 돼. 예? 그리고 공공단체의 것도 손실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공공단체라면 각종 기관, 공사, 행정청 아니잖아요. 공사는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처가 썼을 때는 공짜,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것을 썼을 때는 손실보상 해주고, 그런 식의 논리, 기본 틀이. 그래서 일단 방가로 1번 보시면은 시행자는 어느 사업인지를 미리 적어놨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지. 여기서 재건축 사업 시행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건 잘 사는 곳이라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있다고 봐서 도와줄 필요 없어요. 시행자가. 실제로 저 강남에 재건축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에게 시행자가 임시 수용시설을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사세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받을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하면서 뭐랄까? 어? 신경 써주고 욕먹는다니까? 할 필요도 없고. 어? 그래서 재건축은 빠지고 두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용 내든 외든 거기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대주택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는 거예요.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정말 거기에 살기 싫다 그러면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해 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임시 수용으로 해서 국가 지자체 것뿐만 아니고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일시 사용할 수 있게. 그 대신 여기서 일시 사용할 때 취급이 2번, 3번 다르잖아. 2번에 국가 지자체 것을 쓴다 그러면 사용료 대부로 면제. 시행자가 요구하는 순간에 그럼 그냥 공짜로 쓰게 해야 됩니다. 국가 지자체는. 공짜로 쓰게 해야 되니까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이거 못 쓰게 할까봐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 못 쓰게 할까봐 이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대충 보세요. 이거는 이 경우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와 이미 계약 체결했대요. 사용 신청 받기 전에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그 계획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3자에게 이미 사용을 한 경우는 제3자에게 쓰게 해야 되는 이런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외되지만 요거 말고는 사용 신청을 국가지자체가 거절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내줬으면 제3자에게 쓰게 하니까 그땐 거절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원칙적으로 거절도 못하게 해놨어요. 대부를 못 받으니까 혹시 거절할까봐. 그리고 이 국가지자체와 달리 3번에 공공단체나 개인이라면 공공단체 것도 독자적 재정을 하기 때문에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을 썼다 그러면은 손실을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손실을 보상해주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됐습니다. 됐고 일단 자 10분 쉬죠.